한국 시간 밤에 PPI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속보 방송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 PPI가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었는데 국채 시장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을 웃돈 물가 지표, 예상보다 높게 나온 PPI에 오히려 국채금리가 지표 발표 직후 내려가는 모습, 즉 물가를 애써 무시하면서 이 10년물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모습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송이 올라가자마자 시장이 다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상당히 전일 대비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놨습니다. 이 짧은 시간 국제시장이 망설이다가 판단 미스를 좀 한 것 같고요. 결국 물가 부담에 다시 장기물 금리를 올리는 전형적인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결국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또 이런 움직임을 부추긴 역할을 한 것 중에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죠. 220억 달러 규모였는데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보시면은 최종 금리가 4.535로 찍혔고요. 테일이 1.2bp가 나왔습니다. 평균이 0.2인데 높았죠. 입찰 대비 낙찰 비율은 2.39배로 평균 2.44배를 밑돌았습니다. 결국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테일이라는 것은 입찰 당시 직전 금리와 최종 금리 간의 차이를 말을 하죠. 테일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채권 입찰이 인기가 없었다. 인기가 없으니까 더 높은 금리를 줘서 팔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테일이 올라간다. 결국 오늘 220억 달러 규모 30년물 미국 국채 입찰은 흥행에 실패했다. 이런 점이 또 장기물 금리를 끌어올리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월가 금융사인 스티펠에서 좀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S&P 500 지수가 내년 중반 5천대로 마감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보고서인데요. 먼저 그 전에 이 의견이 월가의 주류는 아니다. 이런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왜냐면 이거를 보시면은 지금 오펜하이머가 7,100으로 내년 말 가장 불리시한 전망을 내놓고 있고 그 뒤로 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 그 웰스파고가 7,007로 찍은 바 있죠. 좀 숫자가 독특했습니다. 그 뒤로 야데니와 도이치뱅크가 7,000, HSBC 6,700, 뱅크 오브 아메리카 6,666 이것도 좀 독특합니다. 펀드스트랩, 톱니가 있는 펀드스트랩 6,600 그리고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 모간 모두 한때 부정적으로 봤었지만 지금 6,500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펠의 내년 5천대 마감 뷰는 지금의 월가 메인스트림 뷰와는 조금 다른 이질적인 것이다. 소수 의견이다. 먼저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희 브랜베어니까 또 소수 의견이지만 베어 관점도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결국 지금 스티펠이 보기에는 오늘 PPI에서도 나왔던 이 물가 이게 결국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을 하느냐? 고질적인 스티키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성장 둔화가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플레 때문에 좀 금리 내일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스티펠이 분석하기로는 이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은 내년 미국 경제가 결국 연간 2.1% 성장할 것으로 주류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하반기 1.5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래서 이 RBC가 분석한 내용을 인용을 해서 GDP가 1.1에서 2% 오를 때는 주가 상승 확률이 40%에 그친다. 반면 2.1에서 3, 지금처럼 성장할 때는 주가 상승 확률이 70%에 달한다. 따라서 지금 성장을 우리는 낮게 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확률이 그만큼 적어진다. 이렇게 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펠이 보기에는 만성적인 물가 우려가 커지면서 연준은 결국 다음 두 번의 FOMC에서 금리를 25bp씩 내리겠지만 그 뒤로는 인하를 아예 중단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적의 투자 전략은 방어적 가치주,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로 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골드만이 얼마 전에 이와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유사한 뷰를 제공한 바 있었습니다. 아마 최근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에서 기대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 향후 10년간 3%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에서 향후 증시를 좀 안 좋게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논거를 많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 분석을 빌리자면 지금 일단 11월 컨퍼런스 보드 설문조사 보니까 미국 투자자 56.4%가 향후 1년간 시장 상승을 예상하는데 이게 역대 최고치다. 이 얘기도 지난번 전해드린 바 있는데 결국 모건 스탠리는 이게 역발상 지표다. 이렇게 과도한 낙관론이 있을 때는 오히려 증시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하이 밸류에이션, 지금 S&P 500의 예상포가 22.3인데 이는 5년 평균 19.7배와 10년 평균 18.1배를 모두
넘어선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상폭가 높을 때는 1985년 이후 2번 있었는데 그때가 하필 닷컴 버블과 코로나 때였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골드만 얘기 전해드렸는데 향후 10년간 S&P 500 연평균 수익률이 3%에 불과하다. 역사적 평균이 11%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사실 S&P 500을 사지 말라는 것이죠. 이건 오히려 채권보다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증시 매력이 없다는 것인데 하나 뒤집으면 이런 인사이트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S&P 500의 탑 10 기업 밸류에이션이 닷컴 버블 이후에 상당히 그만큼 높은 수준이라서 왜곡이 있는 거고 나머지 490개는 저평가될 수 있다. 매력적일 수 있다. 그래서 S&P 500에 남아있고 싶으면은 이 그냥 지수 사지 말고 동일 가중 지수를 사라. 즉 시총에 비례해서 S&P 500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지표 말고 S&P 500개 기업에 똑같이 0.2%씩 잘라서 투자하는 동일 가중 지수를 사라. 이거는 향후 10년간 8%의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겉보기 미국 경제는 여전히 너무 좋습니다. 블룸버그 따르면 지금 미국 가계자산이 2024년 3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왜냐? 특히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가계 순자산 전분기 대비 2.9% 증가 4.8조 달러 정도 상승해서 최고치 찍었고요. 주식 가치만 지금 3조 8천억 달러가 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을 좀 바라보면 개인 비주택 대출, 즉 개인이 집을 담보로 하지 않고 빌린 돈, 신용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이런 게 2.5%가 또 늘고 있다. 즉 번 돈이 늘었는데 그러면 한쪽에서 왜 담보도 없이 돈을 빌리고 있느냐? 금리가 아마 높을 텐데 이 얘기는 확실히 어떤 가게 한쪽 사이드는 힘들어하는 게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경제 성장세, 특히 탄탄한 가게는 어느 정도 시장의 성장, 증시 성장에 일정 부분 기대한 바가 있고 이게 상황이 좋을 때는 너무나 선순환적으로 잘 돌아가지만 만약 시장이 조정을 받아서 증시가 내려간다면 즉 증시가 주는 부의 효과가 사라진다면 자칫 이 가계 사이드의 지연된 약함이 한 번에 터질 수 있겠다. 이런 분석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경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나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쁜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불엠배우가 아니고 불방송이다 이런 얘기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금 더 하나 하자면 지금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미국 경제에 잠재적인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확실히 트럼프가 변수인데 이민자를 추방하고 관세가 실제 부과가 되면 결국은 물가 사이드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그러면서 최근 나온 전미 소매업 협회 보고서 인용을 하는데 트럼프 정책이 실현되면 의료 비용만 12.5에서 26% 사이로 증가할 수 있다. 80달러짜리 청바지가 90에서 96달러로 올라간다. 이런 가격, 고소득층에는 크게 부담이 없겠지만 소득의 상당 비율을 또 의류에 넣을 수밖에 없는 소득이 별로 없는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지금 실적이 좀 전에 나왔죠. 장 마감 이후 실적이 나온 브로드컴 상당히 좋은 실적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나오자마자 마감 후 거래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실적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무슨 의미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AI 열풍이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 엔비디아를 넘어서 벌써 이 AI로가 숫자로 찍혀나오는 실적으로 찍혀나오는 구간에 이미 들어섰다. 그러면 결국 지금 아무리 하이 밸류에이션 거품 논란이 나오더라도 지금 실적이 이렇게 찍혀 나오면서 주가가 가는 국면인데 이 찬스를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한 우려 때문에 흘려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의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코스코 실적이 나왔죠. 사실은 미국 소비의 척도, 미국 소비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여러분 월마트도 아니고 노드스트롬, 타깃, 메이시스 다 아닙니다. 결국 두 개죠. 과거 설명드렸지만 가장 상관관계 높은 두 가지 변수 코스코 그리고 아마존입니다. 결국 이게 소비의 흐름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스코 실적 되게 잘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전년 대비 10.8% 증가, 시장 비트했고요. 멤버십 수수료 전년 대비 7.8% 증가, 심지어 온라인 거래 매출 13% 증가, 미국 매출만 따로 떼보니까 7.2% 증가해서 예상치 6.2% 비트, 주당 순이익 전년 대비 12.8% 증가. 너무 좋습니다, 지표. 그럼 이 얘기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우려들 다 일리가 있고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튼 3분기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미국의 말단 소비단은 너무 좋다.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우려들 다 뭐 말이 될 수 있죠. 다 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지금 걱정이 들어서 과감하게 욕심 좀 줄이고 내려야 되냐? 근데 또 이게 아까운 거죠. 지금이 너무 좋은데 미국 소비가 지금 지표로 찍혀 나오는 소비가 너무 좋은데 이거 지금 우리가 포기하고 그냥 내려야 되냐? 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 와중에 또 GDP 나와 보는 4분기 미국 GDP는 3.3% 성장이 예견돼 있습니다. 결국 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비중을 조절할지 더 들어갈지 또 나올지 이런 세부적인 전략은 사실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각자 바라보는 철학이 다를 테니까요. 따라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올걸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